예,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20일 만에 다시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이르면 오늘 청와대 NSC에서 논의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방한 중인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과 언제든 실무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화답 대신에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있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콕에서 만나고 20일 만에 다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만남 너무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분위기도 저희들이 감지할 수 있었는데 어제는 20일 만에 만남이었기 때문에 좀 다른 상황이 연출될까 했더니 35분 만에 끝났는데 입장차를 그대로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상황이 반전될 거란 기대, 그건 정말 기대였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도 분위기는 뭐 지난번보다 훨씬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웃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악수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물론 헤어질 때는 악수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일 간의 입장 차가 크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이게 뭐 명확한 경제 보복인데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 정부가 지금 대화를 계속 제의하는데 대화에 응하지도 않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뭐 한 번의 만남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의미는 있죠. 지금 어쨌든 외교 라인이 다시 만났다라는 거에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근데 더불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서로 간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것 자체도 저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협의를 이어갈지 대화를 할지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 정도가 어제 얘기가 됐었으면 조금 더 생산적인 대화가 아니었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다음이라고 하신다면 지금은 이렇게 끝나지만 언제 좀 만나자라는 일정의 합의라던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교환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뭔가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 15일, 16일 그 이전 그쯤에 차관급 회담을 하겠다라고 알려졌습니다만 결국 무산이 됐죠. 지금 일본은 이 강제징용자 문제는 외무성에서 다루고 그리고 이런 수출 보복 조치는 지금 경제산업성에서 다루겠다라는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도 우리한테 중요한 수출 규제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지금 전향적인 입장을 내오고 있는데도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관급 정도 수준의 실무회담이 열려야 두 가지 문제를 좀 같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관급이 열리고 마지막에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제 그 만남만으로는 지금 동력을 이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예. 지소미아 결정 시한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백색 국가 배제 시행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어떤 무언가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건데 뭐 사실 지금 수출 규제를 일정 부분 제한을 했지만 그걸 계속 허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의 유화적인 제스처는 나오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거든요. 일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뭐 여전히 일본이 칼자루를 전 쥐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백색 국가 리스트 제한한 걸 시행을 이제 28일 날 하지요. 근데 여전히 우리한테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안도했던 것이 개별 품목으로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전략 물자 뭐 159개라고 우리 정부가 확인하고 있는 그 물자를 개별 품목으로 묶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개별 품목으로 앞으로 언제든지 묶을 수 있거든요. 경제산업상이 이 문제의 시작이 된 반도체 세계 부품에 관해서도 경제산업상이 그냥 시행을 해버렸습니다. 개별 품목으로 묶는 식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일본이 한국의 이 핵심 물자에 대해서 사실상 수출 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지금 만들어 놨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이 큰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 나가야 우리가 앞으로의 이 경제의 전망이라든지 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갖고 이제 대화를 하자라고 계속 우리 정부가 요청을 하는데 지금 일본이 대화를 안 하는 그런 뭐 지금 어저께 그 고노 예상 얘기를 하면 애매하게 얘기했습니다. 경제산업상에서 자신들의 조건이 맞으면 한다. 근데 그 의미는 그 조건 자체가 좀 우리가 억지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전략 물자를 관리하지 못했다. 그럼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명확한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주면 우리가 개선할 수도 있는데
그런 증거 없이 그냥 계속 조건이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그 문제를 우리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자 하는데 지금 일본은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까 투트랙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자신들이 일단 경제 관련 보복 조치로 키를 주면서 그러니까 살라미 전술로 풀어줄 것은 조금씩 풀어줄 듯 말 듯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과거사 문제랄지 징용 문제 관련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어저께 이제 김상조 정책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아는 그 과거 징용자 배상 문제를 1+1, 그러니까 한국 기업, 일본 기업이 하는 건데 일본이 그 안을 거부를 했죠. 그래서 어제 그 정책실장 말에 의하면 그거 외에도 우리가 다른 안도 일본과 논의를 할 수 있다면 사실은 문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일본은 우리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를 원하는 건데 그 가능성을 우리 정부가 지금 닫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또 여전히 일본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뭔가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제 판단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정부도 그렇고 일본 정부도 그렇고 서로 간에 정치적인 특히 아베 신조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미국이 여기서 같이 관여를 해갖고 한국과 일본이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지금 말씀을 나눈 그런 장을 좀 열어주는 역할을 미국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죠. 미국이 역할을 해서 일정 부분 개입을 하게 되면 어찌 보면 우리로서는 또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또 방위비 분담금 이런 부분이 또 연결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막상 또 개입을 또 원하지 않는 시각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우리가 어려운 지금 시점에 있습니다. 이전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청 안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미국의 사활적 이인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죠. 물론 이제 물밑에서 개입을 하는데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랑 매우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 뭔가 중재나 개입의 관여의 그 모습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썩히 관심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근데 그럼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국 자체는 한일 간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이 중국 견제라든지 한반도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그 임무를 맡은 것이 그 국무부의 동아태 담당 차관보 스틸웰입니다. 원래 스틸웰의 주 임무 중에 하나가 한미일 간의 이 관계와 안보 협력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아마 국무부 차관보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단 1차적인 제 판단입니다. 미국의 개입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질문드릴게요. 방금 저희 워싱턴 특파원도 리포트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G7 정상회의 프랑스에서 열리잖아요. 거기에 아마 아베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만난다면 똑같은 이야기를. 글쎄요. 어떤 현안들은 물론 양국 간에 있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관계,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좀 해줄지 저희한테 유리하게 해주면 더 좋겠는데 그런 여론전을 위해서 지금 이태호 차관이 가 있잖아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 뭐 아베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친밀한 관계죠. 그리고 저는 일본이 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 조치를 하기 전에 지난 4월부터 5월, 6월 석 달 사이에 아베와 그 트럼프의 회동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미 아마 제 생각에 아베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본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은 한국이 부당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겠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뭐 몇 번 그 인식을 비쳤습니다만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은 경제 문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이전에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한일 간의 이 깊은 역사적인 문제, 일본의 가해의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아베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우리의 바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좀 중재를 했으면 좋겠는데 큰 기대는 지금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려고 우리 정부가 꺼내들었던 카드가 사실 지소미아 연장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였잖아요. 이게 시한이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참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빠르면 오늘 NSCC 상임위가 열려서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늦어도 내일까지는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분위기는 아마 연장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명분상으로는 쥐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이 좀 맞지는 않죠.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한테 경제 보복을 하면서 내세운 명분이라는 것이 한국이 전략물자를 제대로, 그러니까 안보 분야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믿을 수 없는 국가랑의 우리가 이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하는 것은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지금 러시아랑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미국이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존 볼튼 미국 안보보좌관이 왔을 때 쥐소미아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9일 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와서는 너무 명확하게 지소미아가 계속 연장되기를 원한다 얘기를 했고 해리스 주한미 대사도 그저께 또 얘기를 했고 어저께는 미군 해병대 사령관이 지금 일본에 있고 한국을 오늘 오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 측면에서는 이게 뭐 충분히 고려가 대상이 됐지만 여기에 미국이 같이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이 이 지소미아를 바라보는 것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미국의 중재 역할 또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보내고 있는 여러 가지 청구서 그 종합적으로 고민을 할 때 바라볼 때 이것이 쉽게 폐기하기는 어렵다라는 정부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파기 여부를 상대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1년 자동 연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건부로 연장할 가능성, 혹은 그 서로 교환하는 정보 내용을 좀 축소한달지, 뭐 이런 내용이랄지, 그러니까 좀 저희들이 조금 그래도 일본을 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할 수도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조건부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연장을 하되 지금 일본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보 교류를 하지 않는다. 근데 이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게 쌍방향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이 우리한테 정보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정보 요청을 했는데 일본이 안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행에서는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뭐 정경도 국방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쌍방향으로 다 전략적으로는 필요하다. 특히 지난 8월 2일 백색 국가에서 일본이 제어를 했어도 우리가 3차례, 4차례 정도 정보 교환이 있었고요. 대부분 이제 북한의 미사일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은 글쎄요, 운행을 안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일본에게 압박이 될지 그 측면을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은 그렇게 크게 압박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도 어제 외교장관 회담에서 거론이 됐잖아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국제 여론화 시키는 것, 이것은 어떤 전략이라고 좀 보시나요? 이건 좀 조심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뭐 그린피스에서 나온 보고서가 100만 톤이 지금 방사성 오염수가 나온다. 그거는 뭐 우리한테 굉장히 큰 환경에 재앙이 되는 거죠. 그것은 맞는 건데 다만 이것은 일본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만약에 그것이 방사성의 오염 물질이 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접근을 할 때는 우리가 정말 국제사회 공신력 있는 어떤 그 데이터나 그런 증거를 갖고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일본과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데 이 아베 신조 내각이라는 것이 우익 수정주의 내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베의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일본인도 다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말 분리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죠. 특히 아베의 우익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과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일본 국민들이 아베 내각한테 지금 한국한테 하고 있는 부당함을 그들이 스스로 얘기를 한다면 이 문제가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일본인 전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 메시지로 잘못하면 전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지난번 그 광우병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리 교훈이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일본 경제 우리보다 더 뭐 이번에 그 경제 요춘에서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겠다. 통계 수치로 나왔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김상도 정책실장이 일왕 즉위식까지 10월에 있죠. 10월 22일인가요? 전략적 모색을 계속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왕 즉위식 또 그 전에 쓸 뭐 9월 일본의 개각 어떤 그 기회가 양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까 보십니까? 저는 일왕 즉위식에 우리 문 대통령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왕이라는 존재는 일본에 전반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일왕은 과거사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왕의 즉위식에 우리가 간다면 좀 우리가 대승적 견지에서 일본을 다루는 모습이 되고 우익에 대해서 아베 신조에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최근에 이런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서 그 미셸 오바마 전 그 오바마 대통령 부인이 워낙 그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많고 트럼프가 거칠게 하니까 했던 말이 생각이 나거든요. 저들은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일본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카드 중에 하나가 독도 방어 훈련이었습니다. 이 뭐 계속 시행하겠다 혹은 8.15 이후에 하겠다 그리고 지금 조금 대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더 연기를 하고 있는데 시행을
하게 될 것인지 하면 언제쯤 할 것인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이것도 잘 전략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부도 제가 지금 드린 말씀과 비슷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독도라는 게 뭐 당연히 우리 영토죠. 뭐 그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더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가면 일본인의 대다수들도 한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일본 지도자들은 그걸 또 활용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훈련을 하면 과연 일본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 한일 간의 지금 갈등을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은 아베 내각의 분명히 잘못된 이 자유무역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인데 이것이 그냥 한일 간의 전반적인 갈등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하긴 할 겁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좀 로우키로 하지 않을까 그런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얘기 좀 하겠습니다.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이제 방한을 해서 오늘 이제 김현종 2차장도 만나고 하죠. 미국은 북한의 실무협상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북한은 답이 없고요. 오히려 계속해서 비난을 합니다. 특히 이제 대미 비난, 미국을 향한 비난. 예전에 조금 잠잠했죠. 과거에는 많았었는데 한동안 잠잠했는데 다시 이렇게 포문을 연 것 같아요. 그 배경도 궁금하고 북한이 이렇게 소식이 답을 하지 않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저께 노동신문에서 이제 미국을 비난을 했는데요. 그것은 6월 판문점 회동 이후에 미국을 주어로 해서 지금 비난을 한 것 중에는 가장 강력한 비난이었고 이전에는 이제 한국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주로 뭐 남한을 계속 비난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미국을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 오늘 외무성 대변인 담화 그것은 급이 더 올라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으로 나왔는데 거기는 또 명확하게 아까 조금 전에 연합뉴스의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대화의 흥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시점에 제가 좀 우려가 된다는 게 연합훈련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뭐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한 게 연합훈련 기간까지는 뭐 안 하더라도 연합훈련 끝나면 실무회담을 한다 했는데 지금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연합훈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F-35A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미국이 한 INF에 따라서 중거리 조약 폐기에 따라서 중거리 미사일 시험한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연합훈련이랑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실무 협상을 아마 좀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협상을 하기 이전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대화의 모드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그런 형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좀 우려가 됩니다. 비건 대표가 방한해서 실무 협상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렇게 외무성 담화를 발표한 것도 그런 의미가 다 많이 담겨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비건 대표가 이제 오늘 이한을 하죠. 그런데 20일 날부터 22일까지 온다고 했을 때 혹시라도 이제 판문점에서 실무 협상이 재개가 되지 않을까. 근데 뭐 국무부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명백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대는 있었죠. 예.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 비건 대표도 발언하는 거 보면은 자신은 언제든지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북한이 원하면 가서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도 만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지금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한 발 벗어서 그 북한의 상황을 보면 실무회담을 하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것을 지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존 볼튼 안보부 장관이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것이 여전히 미국은 일괄 타결을 원한다.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 때 미국이 제시했던 그 조건을 북한이 받아들여라. 핵과 미사일 포기에 대한 명확한 전략적 결단을 보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고 일괄 타결에 큰 틀에 합의를 해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회담에 나가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없으니까 지금 뭔가 명분을 삼아서 시간을 끌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시 좀 밀접하게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좀 그런 셈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건 대표 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만났는데요. 남북관계 개선 지지한다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오히려 그런 어떤 북미 협상 테이블 속에서 빠져라까지 이야기하고요. 지금까지 했던 노력을 폄하하는 그런 뭐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대조적인데 높게 평가했던 부분이요. 그러니까 남북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일단 북미 실무협상이 열려야지 진척이 있다.
이렇게 선순환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교착 상태다 보니까 이것도 하세월이다 이런 뭐 아주 안 좋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관계가 지금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북한이 한국이랑 남한과는 지금 대화를 할 의지가 없다,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비교적 명확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이루어지고 비핵화에 진전이 있으면 결국 남한이랑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응 조치의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금강산이나 개성은 결국 남한이랑 해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그 과정까지는 지금 남한을 배제하겠다라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이 지금 공조가 더 중요해졌죠. 왜냐하면 대화가 되더라도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를 저희가 모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미 간에 아주 명확한 그런 공조가 필요하고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전에 뭐 작년이 좀 예외이긴 했습니다만 늘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조건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시점에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에도 북한이 좀 나서라라는 메시지를 좀 보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2019년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가 초안이 나왔는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소형화 탄두화가 이미 실현이 됐다. 이렇게 처음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제 자유아시아 방송은 그 북한의 미사일 전문가를 인용을 해서 지금 6차례 북한이 발사체 발사를 했는데 이게 북한 전체 주민의 이틀 식량에 가까운 비용을 쓴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사체 발사가 잦다 보니까 과연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하고 있는지조차 궁금한데 계속해서 이런 도발하는 이유 또 그 탄도와 탄도하고 소량화되어 있다는 미사일은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는 양상이고 주민들이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발사를 하고 있다. 이 양면적인 모습은 어떻게 좀 봐요? 뭐 북한이 늘 해왔던 그런 모습들이죠. 특히 그 북한의 핵 그러니까 미사일에 대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지금 소형화 얘기 나온 것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됐지만 미국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이 동결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일단 핵과 미사일 동결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왔죠. 그러니까 뭐 북한 입장에서는 동결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고도화하고 소형화하고 다종화하고 있는 그것은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크다라고 보고 거기에 이제 드는 비용의 문제는 늘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5월 달에 그 유엔 산하의 WFP에서 말한 거를 보면 지난 10년 사이에 북한 식량 사정이 최악이다. 그 1,000만 명 이상이 지금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북한의 그 평양에서는 거기에 이제 미사일 개발에 돈을 들이고 있는데요. 뭐 이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좀 중단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협상을 하고 그러니까 동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참 식량 문제는 안타깝게 우리가 지금 제공하는 식량을 지금 안 받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온 상태고 지금 중국이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 따르면 100만 톤까지도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가 우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